2013년 2월 18일 이 씨의 남편과 유족들은요, 중곡동 살인사건은 사법부와 경찰, 검찰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1억 1천만 원의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아까 전에. 서진환이 원래 감옥에서 10년을 살았어야 되는데 경찰과 검찰 측의 실수로 7년을 살다 나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랬었는지. 우선은요, 법에 관련된 게 좀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특강법 3조에 의하면요, 특정 강력 범죄로 만약에 형을 선고받잖아요. 그러면 그 집행이 끝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3년 이내에 만약에 그런 비슷한 범죄,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그 두 번째 범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받았던 그 형, 최소 형량과 최대 형량의 2배까지 가중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서진환의 경우로 살펴볼게요. 서진환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강간치상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2002년에 출소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3년 안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처음에 첫 번째 범죄로 받았던 형량의 2배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검사는 그에게 7년을 구형했고요.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서진환은 2011년 11월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가 이 씨를 살해한 것은요, 그로부터 9개월 뒤인 2012년 8월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석방통보문이라는 거 아세요? 석방통보문? 석방통보문이 뭐냐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교도소에서 이제 수용자가 출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할 경찰서로, 그 수용자가 살게 되는 그 관할 경찰서로 수용자의 이름, 주소, 죄명, 형기, 범죄 개요 이런 거를 간단하게 이제 약식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문서예요. 당시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석방통보문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실제 사진이 있는데 제가 실제 사진은 갖고 오지 않았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이미지로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그 석방통보문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겼어요. 내용은 사실이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자, 석방통보문 한번 볼게요. 자, 석방통보문, 이름 서진환, 죄명 절도, 형명 형기, 징역 6개월, 범죄 개요, 2004년 4월 여성 B씨 집에 침입해서 강간, 탁자 위에서 2만 원 강치. 이건 2004년의 일입니다. 이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고 관할 경찰서에 보낸 통보문이에요. 근데 여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어딘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볼게요. 발견 당시 내용에는요, 잘못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2004년 여성을 성폭행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서진환이었는데, 죄명을 보시면 단순히 절도라고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죄명 보이시죠? 범죄 개요에는 강간이란 말이 있는데 죄명에는 절도라고 돼 있어요. 그쵸? 자, 지금 이 이미지에서요, 범죄 개요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요, 실제 사실하고 같아요. 실제로 얘가 강간을 저질렀고 2만 원을 들고 나왔어요. 하지만 형명과 형기를 보세요. 고작 징역 6개월이에요. 이게 지금 다 앞뒤가 안 맞죠? 형명, 형기하고 범죄 개요도 안 맞고요. 죄명하고 범죄 개요도 안 맞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죠? 자, 이런 엉터리 석방 통보문을 관할 경찰서에 보낸 거예요. 그죠?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얘는 원래 범죄 개요에 따라서 성범죄에 대해서 7년, 그리고 얘가 복역 중에 그 2만 원을 강취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6개월이 추가됐어요. 절도죄로. 그래서 원래 얘가 7년 6개월을 살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형기가 7년 6개월로 적혀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절도에 관련된 6개월만 써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상한 걸 보낸 거예요, 교도소에서. 자, 근데요, 이런 엉터리 석방 통보문이 만약에 나한테 왔어요. 경찰 측으로 도착을 했어. 그렇다면 엉터리를 받았다고 해서 수신자는 그대로 이 정보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법에 관련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요, 이 석방 통보문은 모순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심지어 실제 석방 통보문은 너무나도 간결해요.
경찰이라면 이 정도 이상한 점은 단번에 눈치를 챘어야 돼요. 제대로 읽어봤으면 여러분들 보시면 딱 보이잖아요. 하지만 경찰은요, 범죄 개요와 죄명 사이의 모순점을 발견하거나 이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죄명만 확인했어요. 절도. 그리고 서진환을 단순 절도 전과범으로 분류했어요. 만약에 이 석방 통보문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정확한 정보를 재요청해서 습득을 했다면 서진환은 성폭력 재범 가능성이 높은 첩보 수집 대상자로 분류되었을 것입니다. 절도 전과범으로 분류가 안 됐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진환은 여러분 첩보 수집 대상자로 분류된다는 말이 뭐냐면요. 경찰에 의해서 2년간 3개월에 한 번 이상씩 범죄 관련 여부에 대해 감시를 받고요. 첩보가 수집이 되었어야 하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제대로 분류됐으면 이런 어떤 감시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류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시하지 않았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경찰은 인력이 부족하다 라는 말로 변명을 했습니다. 비극이 어느 날 갑자기 2012년 8월 20일 이 씨의 집에서 갑자기 일어났던 걸까요? 아니었어요. 사건은요, 아무런 냄새도 풍기지 않은 채 그날로부터 약 한 달 전부터 이미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사건 시작일로부터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사건이 2012년 8월 20일에 일어났잖아요. 2012년 7월 31일 면목동으로 가볼게요. 그날 서진환이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해요. 여성 A씨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순간 내면에 있는 그 더러운 욕망을 한 번 더 분출해보자 라고 마음먹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 2012년 8월 7일 서진환이요, 그 면목동에 있는 A씨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녀를 강간했어요. 당시 그는 2004년에 이 강간죄로 들어갔던 것 때문에 7년을 살다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 자신의 DNA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에 잡히지 않았어요. 경찰은 전자발찌의 신호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하러 확인해? 얘가 이미 절도 전과범으로 분류되어 있잖아. 얘는 상습 강간범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잖아. 당연히 모르지. 그리고 13일 뒤 이 씨의 집에서 비극의 절정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씨 사건 이후에요, 경찰은 그가 상습 강간범이었고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앞서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A씨 사건에서도요, 경찰은 피해 여성이 서진환의 전자발찌 착용에 관한 진술이 없었고 현장에 전자발찌 기계 부품이나 뭐 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면서 강간당한 피해 여성을 탓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럼 강간당한 여자가 강간당하면서 그 남자 바지를 올려서 전자발찌가 있나 없나 그걸 확인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경찰은 면목동에서 있었던 피해자 A씨의 사건 이후에 전자발찌 부착자 수색을 안 했다고 해서 이 씨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유가족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A씨 사건 이후에 전자발찌 부착자 수색을 안 했다고 해서 이 씨 사건이 발생했다는 그런 주장은 그다지 일리가 없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대요. 하지만 감사원은요, 경찰의 말을 정면 반박해요. 아니, 만약에 A씨 사건 이후에 전자발찌 부착자 수색을 했으면 이씨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어. 예방할 수 있었어. 라고 감사원에서 경찰에 대해서 정면 반박했다고 합니다. 자, 사건이 벌어지기 3개월 전에, 그러니까 2012년 5월쯤이죠. 그때 이미 서울보호관찰소에서는요, 경찰서를 방문해요. 그래서 소속 직원 8명한테 이렇게 말해요.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위치 추적 관제센터에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 정보부터 요청하세요.
라면서 안내 책자까지 배부를 했었대요. 근데 경찰들은 이 부분을 가볍게 무시했고요.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수사를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의 문제점은 또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범죄자의 DNA 정보 자체가 공유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관들 사이에 공조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죠. 공유도 안 되고 공조도 안 됐고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DNA 수사 공조가 안 되는 관계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죠. 3개의 기관이 있어요. 경찰, 국과수, 대검찰청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보통 설명을 해드리면 대검찰청 DNA 수사 담당관실은요. 지난 2004년에 20대 여성을 성폭행해서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서진환으로부터 DNA를 채취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검찰청에는 서진환의 DNA가 있었어. 걔가 감옥에 있을 때 채취를 해놨던 게 있었어. 그리고요. 경찰은 면목동 사건, 그 이씨 사건 있기 13일 전에 있었던 그 A씨의 면목동 사건 때 피해 여성의 몸 안에 있었던 서진환의 체액을 국과수에다 의뢰를 합니다. 자, 이때 의뢰받은 서진환의 DNA와 대검이 미리 보유하고 있었던 DNA를 만약에 서로 공유해서 비교했다면 서진환은 이씨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검거가 됐을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지만 국과수와 대검은 범죄자의 DNA 정보를 별도로 관리했어요. 같이 관리하지 않고 예를 들어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대검은 수형자들,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DNA 정보를 채취해서 보관을 하지만 국과수는 사건이 있고 나서 사건 현장에서 DNA를 채취해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국과수에서는 서진환의 DNA가 보관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어떤 시스템상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이런 맹점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 사람들이 미리 내다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혹시 대검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검에는 수용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야죠. 조금만 신경 쓰고 치밀했으면 국과수하고 대검 사이에 상호 갖지 못한 정보를 파악해서 공유를 하고 초기에 서진환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요. 서진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성폭행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대요. 그냥 헛소리겠지. 모든 기관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요. 서진환은 일사천리로 자신의 범행 계획을 하나씩 성공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면목동 사건도 일주일 전에 계획을 했었고요. 이런 갖가지 수사상 문제점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습니다. 유가족이. 하지만 패소했어요. 수사기관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사건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요, 서진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사형을 원했어요. 하지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이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것이 국가나 사회를 유지하고 존립하는 것과 양립하지 못할 지경은 아니다. 나라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얘가 살아있다고 해서. 얘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형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서진환은 자신을 면회온 옛 교도소 동료에게 감옥 안에서 편하게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잘 됐어.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요. 평생 범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흉악범이 전체 범죄자의 약 6% 정도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도 재범을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그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격리 기간이나 형기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육이나 재활을 통해서 그들을 교화시키는 건 좋은 방법일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될지 좀 의문이에요. 흉악범들의 인생의 첫 단추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선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온 환경 때문일까요? 둘 중에 어느 것인들 이미 그렇게 형성이 돼서
성인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범죄자들을 보면 항상 제가 딜레마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법과 기본은 일단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은 성실히 해나가야 하고요. 법과 기본이 지켜지고 우리는 우리 맡은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와 같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그저 신고예요. 범죄 사건을 목격했을 때 남의 일이라고 외면하지 않는 거. 밖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면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 않는 거. 그냥 부부싸움이겠지 하고 넘기지 않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럼 저희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신고를 받은 다음에 이제 경찰이 할 일이죠. 경찰은 그 일을 꼼꼼하게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성이 없으면 찾아내서라도 가설을 세워서라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기관들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야 합니다. 이번 중곡동 살인사건은요. 정말 이런 법과 기본, 정말 지켜져야 할 법과 기본,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과 기본, 그리고 사건 수사 관련자들의 치밀함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예견된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제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같은 느낌이실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컨텐츠 중에 이렇게 호소를 했던 적은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외면하지 않는 거, 그리고 신고, 그리고 수사할 때 충분히 협조하는 거. 그 이후의 일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게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날 그 사건, 피해자 이 씨의 가족들이 겪는 비극이 누군가에게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이 씨의 남편이 재판장에서 썼던 요청문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해자의 남편입니다. 이런 일로 재판장님께 글을 쓰는 제 자신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에도 밥을 먹을 때, 아이들 데리고 산책 나갈 때, 잠을 잘 때, 왜 제 옆에 아내가 없는지, 제 아내는 하루아침에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이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4살, 5살 아이들은 온몸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진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엄마가 어디 갔는지 물어봅니다. 매일 아내를 찾는 아이들의 간절한 눈망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와 아이들이 언제쯤에야 이 사람이 옆에 없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마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처절히 맞아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아내를 보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해주지 못한 채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집 앞 계단에 처참하게 흘렸던 아내의 핏자국을 봤습니다. 가녀린 우리 아내, 눈앞에 무서운 살인마를 두고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했을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도움의 손길을 저를 애타게 찾았을까요? 저는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모든 게 꿈이고 아내가 곁에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있는데 겨우 5살, 4살인 우리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엄마를,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엄마를 뺏겼습니다. 우리 가족의 충격과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만 아니라면 어딘가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 있는 피고인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하늘 아래 우리 아이들과 피고인이 같은 세상에서 함께 살아 숨쉬고 살아야 한다면 저라도 피고인을 죽일지 모릅니다.
저에게 시집와 고생만 하다가 처참하게 간 아내를 생각하면 어차피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불평불만 없이 아이들 잘 보살피고 저를 아껴주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옷 한 벌 좋은 거 사주지 못했고 음식 한 번 마음껏 사주지 못한 채 보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내를 죽인 피고인이 살아야 한다면 저라도 아내의 한을 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저희 가족에게 이런 엄청난 불행이 닥친 것인가요? 정말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저와 아이들은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피고는 재범과 재범을 반복하면서 선처를 받았고 범죄자 관리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무고한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은 인생을 망쳤습니다. 전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 나라까지 원망합니다. 피고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고 저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사람입니다. 물건 훔치고 사기치면 힘들게 살아서 선처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힘없는 여자를 아침에 무방비 상태에서 강간당하기 싫다고 저항했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진리겨 때려 죽였습니다. 저 사람이 힘들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다면 힘들게 사는 우리 가족과 힘들게 살다 처참하게 죽은 우리 아내는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아내가 있었던 집에 아직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자 때문에 밤이면 제가 아내, 아이들과 따뜻하게 느꼈던 우리 집인데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는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지옥이 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홀로 되신 어머니 집에서 단칸짜리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분하고 억울해 저자의 생명이 여러 개라면 그 생명 모두 빼앗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이고 두 아이의 엄마인 제 아내가 왜 처참하게 사라져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자는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수많은 성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사법제도를 탓하고 있습니다. 많이 겁탈해봤지만 제 아내처럼 그렇게 심하게 반항하는 여자는 처음이라며 살인을 합리화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심리검사 결과에도 도무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지만 죄책감을 못 느낀다. 여성을 욕구로 풀 성적 대상으로만 여겨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형제에 대해 아무런 찬성도 반대도 의견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온 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저자는 사형받아야 합니다. 저자가 사형당한다고 아내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저자가 살아있는 세상에 아이와 제가 살아야 한다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재판장님, 저자는 사형 선고를 받지 않는다면 언젠간 가석방돼 세상에 돌아와 누군가를 또 겁탈하고 살해할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불행한 가족이 또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저자에게 강간당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만 불쌍하게 산다고 해서 법정에서 선처한다면 저자가 무서워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자는 그동안 여러 번 선처를 받았지만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범행을 더 악랄하게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저와 같이 한 맺힌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제 잠들기 전에 작은 애에게 엄마가 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37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처음에는 안 보고 싶다고 합니다. 다시 물어보니 저를 쳐다보면서 엄마 보고 싶어 라고 합니다. 엄마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37개월 된 딸 아이가 제 눈치를 봅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엄마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에게 이렇게 고통을 준 저자에 대해 꼭 엄정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8월 20일 서울 중곡동에서 일어난 주부 살인사건이었습니다.